한국 도청을 포함한 미국의 기밀 문건들을 유출한 용의자로 21살의 잭 테세이라 매사추세츠 공군 방위군이 붙잡혔습니다. 미국 경제가 올 하반기 가벼운 불경기에 빠질 것으로 연방준비제도가 경고했습니다.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9천 건으로 1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 체류 청소년들인 다카 수혜자들도 오바마 케어나 메디케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미국 정치 지도에 이변이 생겨 저소득 지역 64%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선출된 반면 고소득 지역 66%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한국 도청을 포함한 기밀 문건 수백 건을 유출한 용의자로 21살의 매사추세츠 공군 방위군 잭 테세이라가 붙잡혔습니다. FBI와 군수사당국은 최초 유출자를 특정하고 장갑차와 중무장한 채 매사추세츠 공군 방위군 정보부대 등을 압수수색하고 증거물들을 찾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동맹인 한국을 도청하고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토록 압박했을 가능성 등을 드러내 큰 파문을 일으킨 미국의 기밀문건 최초 유출자가 붙잡혔습니다. FBI 등 수사당국은 기밀문건의 최초 유출자로 매사추세츠 공군방위군에 근무하는 21살의 잭 테세이라를 특정해 체포했습니다. 미 수사당국은 장갑차를 타고 중무장한 요원들이 매사추세츠 공군방위군의 정보부대를 압수수색해 증거물 수집을 실시한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수시간 전 아일랜드를 방문 중이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인 한국에 대한 도청까지 폭로된 기밀문건 유출자가 금명간 수사당국에 의해 특정돼 사태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최초 유출자로 붙잡힌 잭 테세이라는 공군 국가방위군에 근무하며 수개월 전부터 수백 건의 기밀 문건들을 집으로 가져와 게이머들의 사이트인 디스코드에서 20-30명의 젊은 멤버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용의자는 공군 국가방위군 정보부대에 근무하는 군인 신분으로 비밀 취급 인가증을 갖고 있어 극비 문건들을 다룰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용의자는 미군 부대에서 기밀 문건들을 집으로 가져와 처음에는 이 디스코드에 있는 청년 게이머 그룹 회원 20여 명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으며 기밀 문건들을 사진으로 찍어 포스팅하면서 텔레그램과 트위터 등을 통해 널리 퍼져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이머 사이트인 디스코드에 한 게임방을 개설해놓고 이 용의자는 10대와 20대 회원들에게 OG로 부르게 하며 카리스마 있는 태도로 일반인들은 볼 수 없는 기밀 문건을 다루고 있음을 과시한 것으로 그룹 멤버들은 미 언론과 인터뷰에서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기밀 문건 유출을 가장 먼저 보도한 뉴욕타임스와 최초 유출자의 윤곽을 먼저 보도한 워싱턴 포스트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미 수사당국이 비교적 빠른 시일 내 용의자를 특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최초 유출자는 게이머 그룹에서 OG로 불린 젊고 카리스마 있는 총기 애호가이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편에 선 인물이 아니라 군기지에서 일하며 유출한 기밀 문건에 접근할 수 있음을 과시한 미국 청년으로 보도했습니다. 기밀 문건이 처음으로 유출됐던 덕쉐이크 센트럴이란 그룹방은 젊은이들이 주로 총기 애호와 인종주의, 비디오 게임을 즐겼으며 잭 테세이라는 간혹 사법당국과 정보당국을 비판한 것으로 볼 때 왜곡을 위한 스파이 행위는 아닌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경제가 금융불안 여파로 올 하반기 가벼운 불경기에 빠질 것으로 연방준비제도가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지역은행 두 곳의 파산 이후 은행들의 대출이 축소되고 사업체와 소비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올 하반기에는 마일드한 불경기를 겪게 될 것으로 연준이 수정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가 시기만 늦춰지고 있을 뿐 끝내 불경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적색 경고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로부터 나왔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3월 초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 등 두 곳의 지역은행 파산으로 중소규모의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거나 꺼리고 있어 올 하반기에는 마이너스 1%대의 마일드한 리세션에 빠질 것으로 새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3월 회의 의사록에서 밝혀졌습니다. 미국에선 중소규모의 지역은행들이 파산 위기에 내몰리지 않기 위해 사업체나 소비자들에 대한 대출을 극히 꺼리고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연방준비제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역은행들로부터 융자받아 사업하고 확장해온 중소업체들과 사업주들은
돈줄이 막히거나 좁아지고 있어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기 시작했으며 생산과 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경제에서 돈맥경화 현상을 일으키며 생산과 매출, 고용과 소비를 모두 냉각 또는 얼어붙게 만들어 결국 불경기에 빠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3월 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 미국 경제가 올해 고작 0.4%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GDP를 실시간 추적하고 있는 애틀란타 연방은행은 4월 중순 현재 올 1분기의 GDP가 2.2%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올 하반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급속 후퇴할 것임을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또 미국 실업률이 현재의 3.5%에서 올 연말에는 4.5%로 급등할 것으로 예측해놓고 있어 미국의 실직자들이 600만 명 이하에서 750만 명대로 급등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3월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미국 경제가 갑작스런 금융 불안에 따라 올 하반기 마일드한 리세션에 빠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소폭 올리는 대신 조기 인상 중지까지 시사한 것으로 CBS 뉴스 등 미 언론들은 13일 분석했습니다. 3월 회의에서 일부 멤버들은 은행 혼란에도 불구하고 물가 잡기에 더 주력해야 한다며 0.5포인트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그보다 다수는 금융 불안으로 대부분의 중소규모 은행들이 대출을 꺼리거나 줄이고 있어 돈줄이 막히고 경제 전반에 급속한 침체로 악순환될 수 있다며 금리 인상 중지, 즉 동결을 촉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고려해 3월 22일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4.75 내지 5%까지 끌어올리는 대신 이르면 5월 회의에서 한 번 더 올리거나 금융불안 시 아예 조기에 동결할 것임을 시사하게 된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미국에서 새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23만 9천 건으로 전주보다 11,000건 늘어났습니다. 이는 아직 급증하는 추세는 아니지만 지난해 11월 이래 1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에서 냉각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신호가 추가됐습니다. 미국에서 새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4월 8일에 끝난 지난 한 주 23만 9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주의 22만 8천 건에 비해 11,000건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1월에 25만 1,000건을 기록했던 이래 1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들은 직장을 잃은 해고자들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초대형 기업들의 대규모 감원 태풍에 비하면 아직 급속히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이어서 고용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연속해서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4월 1일 현재 182만 3천 명으로 전주보다 오히려 13,000명 줄어들었습니다. 각 주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메릴랜드에선 2,200건으로 전주보다 440건 늘었습니다. 버지니아에선 1,700건으로 175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수도권 일원의 실업수당 청구는 한인들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들 가운데 가장 양호한 것입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에선 지난 한 주 5만 1,000건이 신청돼 전주보다 11,400건이나 급증했습니다. 텍사스에선 17,000건으로 2,800건 늘어났습니다. 매사추세츠에선 15,700건으로 380건 늘어나며 3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어 뉴욕이 15,000건으로 1,350건 늘었고 뉴저지에선 11,000건이 신청돼 3,200건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펜실베니아 11,000건, 오하이오 10,000건, 일리노이 9,500건 등으로 실직자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실업률이 3월 현재 3.5%이지만 올 연말에는 4.5%까지 올라가 실직자들이 600만 명 이하에서 750만 명대로 대폭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해놓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방유예를 받고 있는 불법 체류 청소년들인 다카 수혜자들도 정부 건강보험인 오바마케어나 메디케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격 허용했습니다. 이로써 현재 다카 추방유예 프로그램에 등록돼 있는 한인 학생 5,400명을 포함해 58만여 명이 늦어도 11월 오바마케어 등록 시작일부터 정부 의료보험 혜택을 새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모들의 손에 이끌려 어린 시절 미국에 왔다가 체류 신분 없이 살아가고 있는 불법 체류 청소년들 중에 다카 추방유예 수혜자들은 정부 건강보험 혜택을 새로 받게 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보건복지부는 13일 다카, 즉 추방유예 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는 불법 체류 청소년들은 처음으로 ACA 오바마케어와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CHIP 아동건강보험을 이용할 자격을 부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보건복지부는 드리머들이 정부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없도록 막아온 로우풀 프리젠스라는 합법 체류 규정을 수정하는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규정 개정 절차를 밟는데 수개월 걸리기 때문에 ACA 오바마케어의 내년 등록이 시작되는 11월 1일부터 다카 수혜자들도 정부 건강보험을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시절 시작된 다카 추방류의 정책에는 현재 불법 체류 청소년 58만 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들 중 한인 불체 청소년들은 5,390명인 것으로 미 이민서비스국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인 학생 5,400명을 포함한 58만여 명의 다카 수혜자들은 ACA 오바마케어에 신청해 건강보험료를 매달 정부에서 보조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소득이 적으면 ACA 신청 시 자동으로 메디케이드 대상자로 분류돼 연방과 주정부가 분담하고 있는 사실상의 무료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카 수혜자들은 현재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받으면 추방을 유예받는 것은 물론 워크퍼밋까지 받아 일해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법 체류 신분, 특히 영주권 카드가 있어야 학자금 무상 보조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펩사는 신청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또한 정부 건강보험도 가입할 자격을 얻지 못해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다카 정책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6월 말 안에 나오기 때문에 우선 현재 다카 수혜자 58만여 명부터 정부 건강보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소송 사태로 연방이민서비스국은 다카 수혜자 58만여 명에 대한 갱신 또는 연장 조치만 해줄 수 있을 뿐 신규 신청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새로 추방유예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나이가 되어도 신규 신청을 할 수 없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공중에 뜨고 있습니다. 아직 다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과 청장년들까지 포함하는 드리머들은 2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미국에서 저소득 지역의 64%나 부유층을 대변하는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선출된 반면 고소득 지역의 66%는 서민 근로자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대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대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저소득 워킹 근로자들을 집중 공략하면서 미국의 정치 지도에서 이변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에선 공화당이 부유층과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서민 근로자들을 앞장서 옹호하는 것으로 대비되고 있으며 공화당 아성을 레드 스테이트, 민주당 아성을 블루 스테이트로 부르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 이를 위해 세금 감면, 범죄 퇴치, 강한 국방력을 내걸고 특히 세금을 많이 내는 부유층과 대기업의 부담을 대폭 줄여줘야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갈수록 심해지는 빈부차를 줄이기 위해 부유층과 대기업이 다시 적절한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그 세입으로 서민과 워킹 패밀리,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 하원 의원들이 대표하는 지역을 조사해 본 결과 정반대의 특성을 띠는 이변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악시오스는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몰려있는 중위 가구 소득은 7만 1,000달러입니다. 435명의 연방 하원 의원들과 특별 대표까지 포함하면 441개 지역구들 가운데 중위소득보다 많은 고소득 지역은 187곳이고 나머지 저소득 지역은 254곳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7곳의 고소득 지역의 무려 66%나 되는 124곳의 연방 하원 의원들은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 소속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학력, 고소득, 엘리트들이 많이 사는 지역구에서는 저소득층, 일하는 근로자 등 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들을 선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위 가구 소득보다 낮은 254곳 가운데 64%나 되는 163곳을 대표하는 연방 하원 의원들은 부유층과 대기업을 옹호하는 공화당 하원 의원들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비슷한 비율로 공화 민주 양당의 연방 하원 의원들이 엇갈리게 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미국 정치 지도의 이변은 2016년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이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골 지역, 저소득, 저학력, 블루칼라 노동자들을 집중 공략해 성공한 영향이 널리 퍼진 것으로 악시오스는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대선과 총선에서 이 같은 정치 이변이 더 굳어질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도 시골 지역, 저소득, 저학력, 블루칼라 노동자들은 트럼프 지지세가 강하게 남아있으나 2016년과 같은 열정과 열풍이 몰아칠지는 미지수이고 공화당이 분열돼 있어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서 그대로 영향을 미칠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